자,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수도권과 영남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전에 정말 마지막 주말이거든요. 후보들 어디를 갔는가 봤더니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영남권,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을 돕니다. 자, 이 마지막 주말에 후보들 일정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어제 오늘 이제 모바일 투표하고 있고요. 그렇죠.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에 모바일 투표 안 하신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사실은 어떤 선거의 득표 효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징성, 전략적 상징성을 가지고 각 후보들이 움직였다고 봐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서 몰표를 얻어야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단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서 적정한 수준의 표를 잠식해 들어가야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강점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둔 게 아닌가. 전략적 포인트가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영남 40%, 뭐 수도권에도 거의 40% 가까운 유권자들이 있는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막판에 좀 변수가 될 만한 거 좀 있겠습니까? 혹시 막판 변수는 며칠 전에 터졌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이었죠. 아마 이게 사실 큰 그 구도의 변화 없이 오던 전당대회 막판 변수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네거티브 공방이 있었지만 한동훈 대세론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었는데 막판에 약간 변수가 되면서 과연 이제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이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막판 영남권에 집중하는 것도 결국엔 뭐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영남의 어떤 전폭적 지지, 한동훈 후보는 막판 그 변수가 생긴 공소 취소 이 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이 파장을 좀 잠재워서 1차에 끝내기 위한 어떤 전략적 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기에 현재 당심은 어디로 좀 향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논란이 되긴 했지만 크게 어떤 구도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막판에 이 논란이 됐던 패스트트랙 논란을 가지고 친윤 의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이제 이것이 조직적 어떤 동원력을 움직여서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대세론이 흔들린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인데 시간이 좀 짧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전히 뭐 1차 결선 투표 없이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뭐 견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 계속 이어졌고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공소 취소 부탁 이거는 뭐 그제랑 어제 TV 토론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뭐 개인적인 부탁이냐 이렇게 얘기한 건 한동훈 후보가 네네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또 되기도 했단 말이죠. 지금 계속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희룡 후보도 계속 연일 목소리 오늘도 내고 있거든요. 과연 대세 지정이 좀 있을 것인가?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소 취소 청원 부탁 그 내용은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시점상으로 그게 불거진 시점이 너무 촉박해서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면 충분한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는 이번 투표에 반영되기엔 너무 촉박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제 아픈 지적이지만은 국민이나 당원들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들을 하고 단결해라, 같이 뭉쳐라 하는데 계속 네거티브 하니까 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할 지경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흑색 비방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네거티브의 승리자가 없어요. 후보 네 분 다 그걸 덤태기를 썼고요. 가장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당 이미지입니다. 국민의힘 이미지에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누적된 부정적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보 네 분이 다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는 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전당대회가 전체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서 네거티브 효과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로 기결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다 실망하시고 그
주장의 논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니까 네거티브가 지금 성패의 지지율 흐름에 저는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2위 약진 경쟁을 촉발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초기에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 나왔던 여론조사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그러니까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흐름은 쭉 그대로 가고 있다고 이걸 지적드리고요. 예. 이런 식의 서로 다 피해를 보는 네거티브가 가져다주는 후유증이 저는 앞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예. 뭐 직접적으로 선거 이후에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한동훈 후보의 대세는 지장이 없다라고 저희가 좀 제가 결론이 볼 되는 때는 거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위 후보의 약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예. 그 한 달 전에 여론조사하고 최근 한 일주일 전에 조사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그 2위 후보들 간의 등락이 일부 드러나고요. 1위 후보의 그 약진세는 별로 꺾이지 않는, 짧게 오히려 더 여쭤볼게요. 벌어지는 그런 측면이 보였습니다. 결선 갈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결선으로 안 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표율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날 투표율이 29.98%, 뭐 거의 30%인데 이게 사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고 제가 오후 2시 기준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37.96%였습니다. 지난 전당대회보다는 한 6.65%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 투표율을 두고 유불리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전체 투표율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투표율이 각 후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투표율이 작년 3월의 전당대회보다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이준석 대표가 된 전당대회에 비해서는 높아요. 그때 전체 투표율이 43.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투표율이 작년보다는 낮지만 전반적으로 볼 땐 낮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거인단의 30%가 수도권이고요. 국민 여론조사가 20%가 반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투표율의 고저를 가지고 후보들의 유불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조직표 동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분석하기에는 영남 표심도 한 곳으로 몰려가는 조직표 양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분점이 돼 있는데요. 그것이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더라도 그 양상이 크게 확 바뀌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누가 유리하다. 이 등식은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조기현 부원장께서도 이 지금 여당 내 전당대회 투표율, 뭐 참여율에 대해서 좀 의견 듣고 싶은데요. 뭐 낮을 거로 예상이 됐죠. 총선에서 개별적 패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의 어떤 국정 변화 의지를 보인다거나 해서 어떤 기대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기에는 객관적 상황은 좋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이제 이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고 후보들이 확정이 되면서 관심도는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야 이거 흥행에 성공한 전당대회다라고 얘기했지만 관심은 높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지만 전당대회 내내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면서 실제 어떤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동인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초반부터 형성돼 있던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2, 3위와 이렇게 격차를 보이면서 구도 변화가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투표해야 될 이유도 좀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초에 예상됐던 투표율을 꺾을 만한 어떤 흥행 이런 요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투표율 저하는 당연히 뭐 예상된 결과이고 그것이 지금의 어떤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 이 부분에 미칠 영향도 적어 보입니다. 유불리도 투표율에 따라서 후보에 따라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당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 만나면 결정이 돼 있을 상황이 될 테니까 또 이후에 이제 그 후보들, 거무들 간의 관계가 또 어떻게 봉합될지까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도 전국 순회 경선, 그러니까 이제 본격 당권 레이스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 경선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82.5%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15.01%고요. 김지수 후보는 2.49%입니다. 자, 이번
당권 레이스가 오르고 첫 번째로 나온 수치란 말이죠. 지금 이 수치 조규현 위원장님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좀 덜 나온 느낌도 드네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득표율이 이재명 대표가 81% 정도였고요. 그리고 2위였던 박용진 전 의원이 21.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이 전당대회 룰은 권리당원의 비중을 더 높였거든요. 그때는 권리당원 40에 이 대의원 30 그리고 뭐 여론조사 20에 일반 당원 10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은 56%의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하게 돼 있어서 지금의 당의 분위기상은 오히려 득표율이 더 높아질 거로 봤는데 지난 대회 수준 정도이면 뭐 어느 정도 다 예측된 결과였고요. 이제 이후에 대의원 투표라든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당시에 박용진 의원이 득표했던 정도를 김두관 후보가 득표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난 전당대회 득표를 77% 정도로 묻고 이하로 묻고 김두관 후보가 30% 정도를 투표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향후 관심사인데 이제 1차 투표함이 열렸기 때문에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린 그 수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득표율이요. 저도 똑같이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하고 비슷하게 봤는데요. 2년 전 8월 전당대회 때는 물론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여서 그 영향은 있었습니다만은 당시는 총선 전이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과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었던 친문 세력들이 당내에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시점입니다. 친문 비명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친문 세력이 당내에 뚜렷한 세력으로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77.7%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에 비명 세력이라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이렇게 평가하긴 뭐하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로 볼 때 2년 전에 박용진 후보에 비해서는 김두관 후보가 아직까지는 그런 약진하는 모양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예상보다는 적게 얻었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이 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 2년 전에 77.8%였죠? 네, 넘겠습니까 이번에? 그보다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구성 자체가 일단 권리당원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당원에서는 뭐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세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2년 전보다는 더 높아질 거로 보여지고요. 대의원 구성이라든가 또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그 추이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77.78%보다는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하는 김두관 후보가 당시에 그때는 초반에는 3자 구도였습니다. 이재명 이 대표 또 박용진 의원 또 강훈식 의원 이렇게 3자 구도로 출발을 해서 약간 2, 3, 2 후보 분산되는 효과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도 뭐 3명의 후보이긴 하지만 워낙 이 한 후보가 2% 정도의 득표율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도 쏠림이 더 커지고 그러면 80% 이상은 나올 건 분명한데 조청래 부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90%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80%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머지 20% 다 김두관 후보가 가져간다고 쳐도 김두관 후보는 20%인데 유의미한 결과를 보통 이제 언론이나 한 30% 정도 받으면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아요. 김두관 후보는 좀 어느 정도 득표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30% 정도라고 하면 이제 당내 뭐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극일주의 뭐 이런 식이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민주당 내에도 다양한 비판 또 그러한 세력과 그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대개 1차 투표의 결과가 거의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 22년에도 그랬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오늘 제주에서 얻은 한 15%, 15.01%입니다. 15%에서 20% 정도가 최대 확장할 수 있는 현재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변수, 이 전당대회가 어쨌든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후보들 같이 그렇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뭐 붙을 만한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서 오늘 얻은 득표에서 크게 확장되는 데에는 힘에 붙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이슈라고 한다면 뭐 먹사니즘이라든지 여러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거의 90% 득표율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상으로. 네네. 그러면 김두관 후보는
거의 한 10% 예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선거인단 구성도 좀 달라졌고요. 8월 18일 날 전당대회 당일 날 권역별 권리당원 표심 말고요. 14%에 달하는 대의원 표심이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20%도 이루어질 건데 이 대의원이든 국민 여론조사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무게감이나 인지도나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 성향을 볼 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거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선거라도 2대8, 3대7 정도가 나오는 게 황금 비율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김두관 후보가 그렇게 얻어갈 수 있는 민주당 형편이 아니고요.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15%를 얻은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대8이나 3대7의 원칙도 못 지켜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제주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약진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대의원 온라인 14%, 권리당원 온라인과 ARS 합쳐서 56%, 국민 여론조사 30%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국회 이야기를 남은 시간 동안 좀 해볼게요. 법사위 어제 참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정말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참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요. 민망하고 이게 지난번에 했던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하고 아무 다른 내용도 없는데 고함 치고 무슨 뭐 발언권 빼앗고 뭐 이런 총극들이 벌어졌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상이나 청원법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은 청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국회 규칙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청원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국회 규칙상의 의장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알아서 그냥 돌파해 간 거 아닙니까? 수적 힘을 믿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안은요. 국회의원의 과반이 동의를 해야 발의가 가능하고요.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헌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요. 청원법에 따라서 5만 이상 청원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다룬다.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을 발의할 권한도 없고 그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 같은 사람이요. 수적 힘을 믿고 무슨 억지를 부리고 하면서 입법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헌정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무슨 말로 해도 방어를 할 수 없는 내용인데 국민의힘도 싸우는 방식이 좀 나약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걸 자꾸 허용하고 가다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정말 기가 찬 하루였습니다. 어제 그걸 보면서. 조기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법에 따른 절차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청원법을 얘기하는데 청원법은 어떻게 보면 이 국민청원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이 있고요. 국회의 입법이라든가 국회가 채택할 수 있는 안건에 관련된 거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청원을 거부할 사유는 지금 이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에 간섭할 목적이라고 해서 청원법이 일반적으로 청원에 대해서 답하지 않아도 사유하고 달리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청원법과 국회법의 관계를 따지면 국회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보고 위법하고 무효이면 안 들어오셨겠죠.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절차에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질의응답하고 답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위법 청문회라고 주장하고 또 이 위원장실을 가로막고 이렇게 몸싸움 비슷한 분란을 만든 것은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 왜 수사 외압 사건이 자꾸 실체에 접근할수록 그 향하는 바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직접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기 위해서 파행으로 몰고 가는 모습을 어제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여러 가지 얘기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지난 법원과 비슷한 부분도 많았지만 이종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명 로비, 단순하게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초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일 날 추가적인 청문회에서 그럼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을 놓고 보면 국민들 140만 명 예, 이상이 예. 했던 청원이 왜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 여론상에서 청원에 이 탄핵에 동의한다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다 설명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26일에 2차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2명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황에서 불출석한 인원이 한 9명 정도 되고 2차 청문회에선 특히 야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등까지도 부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2차 때도 어제랑 비슷한 그림을 연출이 좀 되겠습니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겠죠. 뭐 대부분 또 민감한 증인들이어서 예. 아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이 많을 거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공언한 것처럼 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이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 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출석한 증인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26일 청문회도 역시 뭐 일부 불출석 증인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2차도 지금처럼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확고한 입장으로 보여요.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니까? 아니, 불출석을 하더라도 이게 예. 문제 삼을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국회의 안건 심사나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증인의 그 출석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문회에 무슨 동행명령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법한 청문회를 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관련 증인들이 꼭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뭐 문제 삼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뭐 하면 되겠죠. 근데 진실 규명에는 아예 뜻도 없는 맹탕 청문회 하면서 오로지 대통령의 탄핵을 정치적 의제로 키워가지고 전국을 이끌고 가는 주도해 나가는 아젠다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뭐 실제로 정인들이 출석하고 안 하고에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2차 청문회를 하더라도 맹탕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다를 거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